전국에 계신 경찰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견사 편입논술학원 그리고 미니스타 편입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찰대학교 2023학년도 대비 공식 예상 문제 해설 강의 3탄으로 왔습니다. 자, 5월 16일에 경찰대학교가 2023학년도 대비하는 언어 논리 공식 예제 문제를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설 강의 1탄에서는 언어 독해 유형, 그리고 2탄에서는 논리 게임 유형에 대해서 각각 해설 강의를 공개 강의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논리 문제 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논리 게임이죠. 논리 퍼즐 문제 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는데 오늘은 논리 게임 문제는 아닌 일반 논리 문제 네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로 먼저 예제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11번부터 14번 문제까지 네 문제를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제 문제의 경우에는 순수한 언어 독해 문제 비중보다는 논리 문제의 비중이 약 2배 정도 높다는 점에서 이 논리 문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좀 더 고난이도 문제, 까다로운 문제의 시간 분배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문단 넘버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있는데 경찰대학교에서 체육대회 종목 및 진행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대요. 첫째, 믿을 만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선호한다. 제가 약자로 표시할게요. 첫 번째는 선호도가 가장 높아야 된다. 이렇게 약으로 표시하는 게 편하겠죠? 둘째는 기존 재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약어로 그냥 기존 재정이라고 쓸게요. 셋째는 부상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건강상 문제가 없다라고 쓸게요. 항상 언어 논리 문제에서 부정기호를 표시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X라고 쓰는 것보다는 앞에 이렇게 부정기호 물결 표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정성. 이 네 개를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50명이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교직원에게 종목별 가산점을 선호하고 100명이 연장하는 걸 선호하고 170명이 입식 타격 선호하고 180명이 간부 고생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니까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거는 간부 고생 참여네요. 그리고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는 체육대회 연장을 실행할 수 없고 교직원 가산점 부여는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입식 타격 종목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무엇을 추진하겠다? 자, 경찰대학교는 간부후보생의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할 거세요. 자, 간부후보생이 채택된다는 얘기는 간부후보생이 여기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거죠. 잘 보시면 선호도 만족했어요. 가장 많은 선호도 180명이 선호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지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고 입식 타격만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입식 타격 종목 추가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간부고생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방안은 교직원 가산점 부여니까 4번도 충족을 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간부고생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뭐가 추가되면 간부고생 채택은 간부고생 참여 확대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채택되면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선지는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간부고생의 참여 확대는 참여자들에게 부상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안이다를 추가하면 네 가지 조건이 모두가 충족이 돼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정답은 매우 빠르게 5번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매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12번 문제는 논리 문제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문제로 풀 수 있냐면 지난 논리게임 8번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것을 정원 3단 논법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정원 3단 논법 문제로 풀 수 있다는 것은 뭘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에서 뭐를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정원 3단 논법 문제는 수험적으로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풀 수 있고 그렇게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식이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인 걸 판단할 수 있냐면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지원했지만 체육대회 참가자 중에서는 지원자가 없대요. 자, 명사가 4개예요.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봉사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원래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명사가 3개일 때 정원 3단 논법에서 그리는 건데 이거는 4단 논법이잖아요. 명사가 4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은 교집합이 없어요. 경찰대학생이면 간부후보생이 아니고 간부후보생이면 경찰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조직,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정원 3단 논법에 준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봉사활동과 체육대회는 물론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중첩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첩될 수 있으니까 먼저 봉사활동이랑 체육대회를 먼저 그려요. 정상적으로 그리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경찰대를 그리고 제가 약어로 그냥 경찰대라고 쓸게요. 이게 일반적인 정원 3단 논법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간부후보생, 간부후라고 쓸게요. 간부후를 그리는데 누구랑 안 겹치게? 경찰대학생이랑 안 겹치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정원 3단 논법이 중복되지 않게 2번이 들어간 형태가 되니까 매우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세요. 자, 이 조건에 맞게 벤 다이어그램을 대요.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지원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자,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을 합친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지원했다는 얘기죠. 경찰대학생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봉사활동에 지원했고 간부후보생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봉사활동에 지원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X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도 존재할 수가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가 있고 여기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여기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에는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줘라. X가 4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육대회 참가자 중에는 봉사활동에 지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이 부분을 빗금을 쳐서 날려버리면 되죠. 빗금의 의미는 빗금에 속한 부분에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원 X는 2가지로 축소가 되네요. 자, 그런데 상징.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자, 기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뭡니까? X가 2가지 영역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경찰대학생 혹은 간부후보생이 있다라는 거니까 정답의 후보가 4번 아니면 5번으로 이렇게 좁혀지게 되죠.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만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이렇게 좁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X가 경찰대학생에 존재하는지 간부후보생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 간부후보생이 있다? 알 수 없고요. 2번 경찰대학생이 있다? 알 수 없고요. 3번도 알 수 없는 내용이죠. 4번, 5번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그런데 미정이 예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라고 하고서 다시 자기의 발언을 수정하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은 발언을 수정하기 전에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벤 다이어그램 수정한 다음 또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수정 전에다가 다시 수정한 거를 덧붙이는 거는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새로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똑같이 그리면 돼요. 자, 근데 수정을 했어요. 뭐라고 수정을 했냐면 예,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간부 후보생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지원했다는 것은 맞습니다니까 자, 간부 후보생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X의 존재 범위 두 가지 연결해 주고요. 그런데 하지만 경찰대학 중에는 봉사활동에 지원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경찰대와 봉사활동은 중첩 영역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도 틀렸습니다. 니은이라고 말씀드려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상진이 뭐라고 하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달리 간부 후보생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우리가 니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을 바탕으로 전제를 역추론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결론은 뭐냐면 간부 후보생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가 있다는 것인데 잘 보시면 자, 보세요. 간부 후보생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간부 후보생 중에 체육대회 참가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려면 여기 이 X가 존재가 확정이 돼야 돼요. 이 X가 존재가 확정이 돼야 되려면 여기 있는 이 X가 존재가 배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물결 빨간색으로 친 X를 존재를 배제시킬 수 있는 진수를 니은에다가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는데 4번 보시면 체육대회 참가자는 전부 봉사활동 지원자라고 해도 X의 존재가 배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배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5번 보시면 봉사활동 지원자 중에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다 지워져요. 이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방금 제가 물결무늬 쳤던 X의 존재가 배제되면서 가운데 동그라미 쳤던 X가 존재 확정이 되네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간부 후보생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봉사활동 지원자 중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보세요. 정원 3단 논법 문제로 치환시켜서 푸니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의 여지 없이 풀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정원 3단 논법 문제가 논리게임 문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논리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뭘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정원 논리죠. 정원 논리, 정원 3단 논법,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정원 3단 논법의 타당성 판정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꼭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출제를 하겠다는 걸 경찰대학교가 분명하게 입시 기조상으로 밝히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정원 논리를 공부하셔야 빠르고 정확하게 고난이도 문제를 잡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여기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3번 문제는 제시문을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풀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3번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우리가 기초논리학에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바로 모순, 그 다음에 반대, 그 다음에 소반대, 그 다음에 일관성, 그리고 비일관성이라는 논리학의 기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내가 13번 제시문을 보고 처음으로 모순, 반대, 소반대, 일관성, 비일관성의 개념을 알았다. 그거는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학의 너무나도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그냥 제시문에 써놨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 제시문을 보는 순간 1초 만에 모순 반대, 소반대, 일관성, 비일관성이구나. 제시문 안 보고 바로 보기 판단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고요. 그 다음 이런 지식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논리게임, 그 다음에 뒤에 21번부터 25번까지의 장문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모순 개념은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순은 두 문장의 진리값이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순되는 두 문장은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 모순 관계냐면요. 이런 문장이 모순 관계예요. 모든 F는 G다와 그 다음에 어떤 F는 G가 아니다. 이 두 문장이 모순 관계고 하나가 참이면 하나가 반드시 거짓입니다. 이것은 대당사각형에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언 논리 들어가기 전에. 반대는 뭐냐? 두 문장이 둘 다 참일 수 없다는 관계가 반대 관계입니다. 둘 다 참일 수는 없는데 둘 다 거짓일 수는 있어요. 어떤 문장이 반대 관계냐? 모든 F는 G다와 그 다음에 어떤 F도 G가 아니다가 반대 관계입니다. 저희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배운 내용이죠. 그 다음 소반대는 뭐냐? 두 문장이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이게 소반대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 소반대 관계냐면 어떤 F는 G다와 그 다음에 어떤 F는 G가 아니다. 이 두 문장이 소반대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일관되다라는 것은 뭐냐? 두 문장이 둘 다 참일 수 있다. 자, 둘 다라고 했으니까 위에도 표현을 통일해서 뭐 동시에라고 써도 되는데 같은 개념이죠. 뭐 둘 다 거짓일 수 없다.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두 문장이 둘 다 참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게 일관된 거냐면 소반대 관계에 있는 게 일관된 겁니다. 소반대 문장의 경우에는 동시에 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일관되다는 것은 뭐냐면 두 문장이 둘 다 참일 수 없다.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모순이랑 반대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선지 판단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자, 모순인 두 문장은 뭐라 그래야 돼요? 반대 및 소반대라 그래야죠. 모순인 두 문장은 반대 및 소반대이며 비일관된 두 문장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비일관된 두 문장은 반대이거나 모순이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제시문을 읽지도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모순, 반대, 소반대 관계로부터 대당사각형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리해보고 갈게요. 이것도 필수적으로 이 대당사각형이라는 것은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수십 번씩 그려보게 한 그림인데 제가 지금부터 여기 그린 대당사각형 그림은 이거 보지 않고 백지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돼야 언어논리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대당사각형. 자, 모든 정언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과 어떤의 관계에 대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과 어떤의 관계에 대한 문장은 총 4가지의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 형식은 뭐냐면 아까 쓴 건데 모든 F는 G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칭 긍정 문장이라고 그러고요. 약어로는 A 문장이라고 합니다. 전칭 긍정 A. 그 다음 어떤 F도 G가 아니다. 이 문장을 전칭 부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 문장이라 그래요. 여기서 어떤 F도 G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F가 G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F는 G다. 어떤 F는 G다라는 문장을 가리켜서 특칭 긍정이라고 그러고요. 약어로는 I라고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F는 G가 아니다.
이것을 특징 부정 문장이라고 하고요. 약어로는 O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EIO라고 합니다. AEIO. 전칭 긍정, 정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부정. 자,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왜냐면 부정 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또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연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바로 대당 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 사이의 관계가 반대 관계고요. 그 다음 특칭 긍정과 특칭 부정 사이의 관계를 소반대 관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전칭 긍정과 특칭 부정, 특칭 긍정과 전칭 부정 사이의 관계를 각각 얘도 모순 관계, 얘도 모순 관계라고요. 그 다음 전칭 긍정으로부터 특칭 긍정이 함축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소 관계라고 하고, 전칭 부정으로부터 특칭 부정이 함축되기 때문에 또 얘를 대소 관계라고 해요.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 반대 관계. 그 다음 특칭 긍정과 특칭 부정은 소반대 관계. 전칭 긍정과 특칭 부정, 전칭 부정과 특칭 긍정은 모순 관계.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 전칭 부정과 특칭 부정은 대소 관계라는 이 전체의 그림을 일컬어서 대당사각형이라고 하고요. 이 대당사각형은 어디에서 성립하는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논리학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울 이후에 프레게 러셀의 현대 논리학에서는 반대 관계, 소반대 관계, 대소 관계가 다 성립하지 않고 모순 관계만 성립해요. 왜 그러냐면 전칭 명제가 존재함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 공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다른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경찰대 편입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이 대당사각형을 완벽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백지에다가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숙달을 해야 되고, 그러한 지식으로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아까 해결을 했던 이 13번 문제라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14번 문제는 뭐라고 쓰냐면 미래 공변법이라고 써주실래요? 자, 이것은 무슨 추론 문제냐면 귀납 논리 중에서 인과 추론 문제예요.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연역 논리가 아니라 귀납 논리 연역으로 들어가고, 귀납 논리에서 인과 추론 방식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미래 원인 발견법이라는 개념이에요. 미래 원인 발견법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치법, 그 다음에 차이법, 그 다음에 공변법, 그 다음에 일치 차이 병용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과추론 문제가 이 미래 원인 발견법에 근거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대 편입 수험생들이라면 당연히 이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 귀납 논리 시간에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역시 설명드릴 시간은 지금 이 강의에서는 부족하고, 원인 분석 방법 보시면 원인의 후보들 가운데 한 후보가 변할 때 결과도 일정한 방식으로 변하고, 후보가 변하지 않을 때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후보를 원인으로 간주한다. 이 방식이 바로 미래 공변법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수험생들한테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 미래 원인 발견법 문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표를 그려라. 다시 뭐라고요? 미래 원인 발견법 문제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를 그려라? 표를 그려야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동시에 가짜 원인을 걸러낼 수 있어요. 곧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자, X축에는 일단 원인의 후보군들이 들어갑니다. 가격, 그 다음에 시간, 영업시간, 그 다음에 그냥 메뉴 수라고 할게요. 메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종업원,
그다음에 전단지. 자, 그리고 뭘 써야 되냐면은 영업이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축에는 제시문을 읽어보시면 총 5번에 걸친 실험을 하게 됩니다. 5번에 걸친 실험을 이렇게 하니까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이러한 표를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3명과 운영한다. 매달 5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보는데, 자, 지난 몇 달간 7시에서 7시까지 7 to 7이니까 시간 몇 시간? 12시간 영업하고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메뉴는 보시면 김밥, 라면, 떡볶이, 비빔밥, 돈가스, 쫄면의 6가지고요. 종업원은 3명이고요. 전단지는 100불을 배부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50만 원입니다. 체크됩니까? 자, 빠른 속도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달 가격 4,500원으로 낮추고요. 자, 영업시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14시간 영업하고요. 메뉴 1개 줄여서 5개가 됐고요. 종업원 2명으로 줄였고 전단지 150불을 뿌렸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510만 원입니다. 올랐네요. 그 다음 달 바로 들어갑니다. 가격 똑같이 4,500원이고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똑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영업시간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14시간이고요. 메뉴 4개로 또 줄였고요. 종업원 1명으로 줄였고요. 전단지 200불을 배부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540만 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달 가격 똑같이가 아니라 내렸죠. 4,000원으로. 가격 4,000원으로 또 내렸고요. 영업시간은 6시에서 7시까지 오후 13시간 영업하고요. 메뉴 숫자 똑같이 4개 유지되고 있고요. 종업원 수 똑같이 1명이고요. 전단지 250부 배부했고요. 영업이익 540만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달 5번째 가격 똑같이 4,000원 들어가고요. 영업시간은 줄었습니다.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11시간 영업하고요. 메뉴의 숫자 3개로 줄였고요. 종업원 수 똑같이 1명이고요. 전단지 300불을 배부했고요. 영업이익 560만 원으로 늘었어요. 자, 무엇이 원인인지 판단합니다. 첫 번째 가격 될 수 있는지. 자, 가격 5,000원일 때 450만 원, 4,500원일 때 510만 원, 똑같이 4,500원으로 유지했는데 540만 원으로 30만 원 늘었죠. 이것은 가격 때문에 는 것이 아니죠. 가격 탈락입니다. 두 번째 영업시간 12, 14, 14, 13, 11, 450, 510, 540, 540, 560 아무 관련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영업시간 탈락합니다. 메뉴의 숫자 6, 5, 4, 4, 3, 450, 510, 540, 540, 560 정확하게 진감세가 일치하죠. 메뉴의 숫자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종업원 32111, 450, 510, 540, 540, 560 일치하지 않으니까 탈락하고요. 전단지 100, 150, 200, 150, 300 전단지가 늘 때마다 영업이익 늘어야 되는데 450, 510, 540, 540 자, 전단지 200부에서 250부로 늘었는데 영업이익 540으로 동결이니까 탈락합니다. 뭐만 생존합니까? 메뉴의 숫자가 원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공변법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미래 원인 발견법으로 표를 그려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표를 그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짜 원인을 혼동해서 정답으로 고르기 매우 쉽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논리 문제 4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자, 논리 문제들의 특징 뭔가요? 비교적 빨리 해결이 가능했던 여기 11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12번 문제는 뭡니까? 정원 3단 논법. 13번 문제는 뭡니까? 모순 반대, 소반대, 일관성, 비일관성. 14번 문제는 뭡니까? 미래 공변법이라고 하는 논리학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결론,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시험. 독해 문제보다 뭐의 비중이 높다? 논리 문제의 비중이 높은데 논리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 제가 이런 강의에서 설명해드린 이런 기초 논리학, 이런 기초 논리학 개념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논리학에 대한 공부는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대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4번까지의 2023학년도 대비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예제 문제 무료 해설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해설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장문 독해 유형에 대한 강의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위드스타 편입학원 그리고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